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주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서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새해 예산안은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갈등과 정쟁만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 변호사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는 뭐 지방층이 많아가지고 네. 괜찮은데 이게 지방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은 굉장히 춥지 않으실까. 아. 근데 저희 정치도 사실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데 날씨도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아가지고 네. 우리 정치 현실을 좀 닮아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겨울이 되면 이렇게 살이 좀 찌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정치도 참 이렇게 비옥하게 조금 이렇게 살을 찌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정치권만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살이 쪽쪽 빠지는 이게 갈등 상황만 깊어져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촌철살인 시청자분들이 두 분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치 논란 뽑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만찬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서 부부 동반으로 친윤이라고 불리는 네 분,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들만 따로 참여한 비공개 만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지도부보다 이 사람들을 먼저 챙기기로 했다. 예. 사실은 이 친윤 4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후보 윤석열을 경선 승리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뭐 당내 헤게모니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사실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저희 당에서 사실 20년 이상씩 활동해온 홍준표니 뭐 유승민이니 원희룡이니 이런 분들을 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표시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예.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 장제원 의원이 뭐 멀어졌느니 뭐 이제 친윤들과도 사이가 안 좋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어찌 됐든 이 사람들과 함께 간다. 최소한 여의도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 동지다 이런 걸 보여준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굳이 그러면은 지도부 만나기 전에 해야 됐었느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더 의미가 있었을 수 있죠. 관저에 오는 첫 번째 한국 정치인들이다.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점에서는 솔직히 당에서도 약간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 내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만날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충분히, 예. 그런데 이 비공개로 만났으면 비공개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 공식 행사보다 더 이슈가 되게 바로 다음 날인 27일 날 첫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항상 이제 지금까지의 행보 어찌 보면 다 비공개하다가 또 누군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그냥 공개가 돼요. 하루 이틀 지나면. 저는 이게 이런 분들의 도대체 근데 이분들이 다 다녀오신 분들이 정치를 그래도 좀 그렇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일을 하신 분들의 어떤 이런 공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냥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 봐요. 부분도 네. 어떻게 내가 아직 힘이 있다. 대통령실과에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을 어떤 간접적으로 흘렸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분들이 이제 한때는 좀 소원해졌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신윤핵관인 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게 부부 동반 만찬이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저는 남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집들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뭐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담 같은 거 할 때 차 마실 때는 또 또 배우자분들은 또 배우자분들끼리 뭐 또 이렇게 그렇죠. 구경도 하고 예. 근데 또 남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차 한잔 하면서 또 저는 또 긴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알려짐으로써 어쩌면 당내에서는 구심력을 갖기 예.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만찬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지금 전당대회 논의가 나오기 그렇죠. 말이 다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사라지면서 곧
전당대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연내에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한동안 정진석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서 싹 사라졌거든요. 조용했죠. 그 얘기가. 근데 이 만찬 이후에 다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임박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관저 정치 아니냐? 이거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해놓고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뭐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완전히 개입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 뭐 의견도 내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작정 그걸 복종할 거면 정치 왜 합니까? 예. 그럼 어디 가가지고 그냥 공직 생활하고 조직 생활하면 되지.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대통령 의견도 참고하고 당내 의견도 참고해가지고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걸 막 이렇게 끌고 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더 안 좋게 보이는 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정치권에는 어차피 비밀은 없습니다. 예. 정치인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거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사람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죠. 몇 명일 거고 여기 보좌진들, 의원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비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거라면은 대놓고 이 사람들이 우리 측근이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거 의도하고 한 건지 뭐 의도했다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면이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스텝 쪽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저희 당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친윤 4인방은 다 나는 먼저 흘리지 않았다 네, 이러고 있어요. 네. 뭐 물론 보좌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게 먼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요새 대통령실에서 자꾸 공개가 되면 안 될 것들이 자꾸 막 뭐가 네. 나와요. 그래서 내부 기강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왔던 문제는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고 네. 친윤계는 2말 3초 뭐 이거 일부 기사에서는 이거를 대통령의 승인을 듣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기사화가 됐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뭐 5월설, 6월설, 뭐 4월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럴 거면 이준석 대표 왜 쫓아냈어요? 임기가 차버리는데 임기 놔뒀으면 그 임기가 끝나버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껏 당 대표 한번 해보신 거죠. 솔직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당대표가 되기 좀 힘드신 정치적 스탠스인데 뭐 본인도 상당히 좋았죠. 뭐 당무감사도 하고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한번 행사해 봤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속된 말로 물 먹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만 적당히 해라라는 저는 제스처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뭐 그 이번에 그 만찬을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도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원내대표와 예를 들어서 당 원내에서는 협의를 하겠지만은 또 당대표의 역할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떠한 그런 그 당대표의 지위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뭐 당무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우리 체리 따보고는 이미 다 증명이 돼 버렸죠.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하고 계시는 거고 뭐 저는 그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어차피 정책적인 뒷받침이 입법으로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이 당에 투영이 돼야 돼요. 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 여당이 안 보여요. 여의도에. 그냥 그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용산만 바라보고 그 무슨 한마디 거기만 쫓아가고 아니면 어떤 무슨 실수가 나오면 거기를 어찌 보면 진짜 뭐 총알바지 오히려 진짜 속된 말로 이렇게 이것만 하고 있어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걸 국민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고 그럼요. 이런 그러니까 방식이 없다 이거죠. 용산이 할 게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해결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의원 3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것들이 있거든요. 국회의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정치 전선에서 조금
좀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좀 역할이 없다. 그 여당 의원들이 네. 지금 바빠요. 그 보니까 예전에 그 민들레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친윤 그룹들이 네네. 만든 그 민심 들어볼래? 근데 이제 가칭 이름 바꾼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12월 중에 이달 중에 출범을 다시 하겠다. 근데 초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60명 정도 된다. 바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민들레라는 이름이 오염돼서 안 쓰겠다. 네. 뭐 그 이번에 더 탐사랑 같이 네. 희생자 명단 네. 뭐 하신 분들도 민들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친윤 공부 모임이라는 게 저는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거 안 들어가면은 찍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분위기잖아요. 지금 과반 이상이 들어가 네, 있어요. 게다가 60명이면은 뭐 굳이 뭐 특별한 뭐 없으면 그냥 들어가는 그런 네. 분위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의원총회도 아니고 뭐 당의 구성원 대부분이 들어간다. 이거는 좀 너무 큰 사조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걸 명목을 공부 모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그렇게 순수하게 봐주겠느냐. 뭐 설명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당이 너무 대통령실 눈치 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친윤 공부 모임이랍시고 막 60명, 70명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으면 여당이 너무 대통령실만 감싸고 뭐 결사옹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 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게 필요하냐. 근데 다만 우리 정치 현실이라는 게 이제 총선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뭔가 어떤 좋은 이슈를 던지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거는 별로 가치가 없고 그렇죠. 예, 공천 줄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또 뭐 지역구 챙기고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좀 넘어가면 네.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도 끝나고 하면 거의 이제 총선 체제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정책 개발해봐야 솔직히 혁이 끝나버리면 자동 폐기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어찌 보면 내후년도에 있을 총선이 굉장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했지만은 이번 총선만큼은 최대한 과반수 이상은 획득을 해야 한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어요. 지금 당도 지금 어찌 보면 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과반수를 차지해서 견제 세력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통령의 저는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나머지 2년 반도 뭐 할 것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어느 선거가 안 중요하겠냐마는 이번 총선, 그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정말 이번 정권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죠. 이제 어찌 네. 보면 미국의 중간 선거와 같은 그런 역할을 돼버렸죠. 네. 시기상으로도 봐도 그럴 딱 수 그 임기 있겠네요. 거의 예. 한 중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 앞으로 총선을 이끌 이 당 대표를 누가 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갑자기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윤계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이제 주류적인 의견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요. 예, 정치에.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대놓고 얘기하기 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설이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지만 당내에서 또 너무 대통령이랑 각 세우는 거 아니냐, 뭐 내부 총질한다, 뭐 이런저런 비판이 있고 그 외에 뭐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인지도는 있지만 사실 쏙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나경원 의원은 자리도 몇 개 받았고 김기현, 정진석, 권성동 이런 분들은 뭐 열심히 뭐 충성을 다할 것 같긴 한데 안 될 것 같고 대중적 인지도는 네. 좀 낮죠. 그러니까 요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인기도 좋고 뭔가 참신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이런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가지고 총선에서의 얼굴로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니 대통령도 지금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그렇죠. 당 대표까지. 당 대표까지 정당 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 온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 차출해서 총선에 출마시킨다. 좋아요. 뭐 서울 선대본부장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총괄을 하는 당 대표가 된다. 이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모호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대당이지만 전당대회 누가 될 것 같으십니까? 전당대회요. 예. 전당대회는 제가 봤을 때 뭐 한동훈 장관이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좋죠. 뭐. 그게- 해볼 만해진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 처음 하니까 저렇게 아직까지도 뭘 보여주지를 못하고 네. 계시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 물론 똑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정당이란 것은 그렇게 딱 그 검찰 조직과는 틀려요.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는 뭐 예를 들어 상명하복. 그렇죠. 어찌 보면 네. 옛날에는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아예 검찰청 법에 있을 네.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정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여러 계파가 있고 네. 여러 생각이 있어요. 네.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정치를 하고.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검사처럼 일사불란하게 탕명하고 내가 딱 지시했으면 쭉 이렇게 이어지겠도록 이게 안 되는 조직이에요. 정당은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는 조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와서는 또 이 정당에 잘 또 흡수가 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뭔가를 풀어가고 지금 갈등 상황을 봉합해 가는 게 정치인데 예. 오히려 갈등 상황을 봉합이 아니라 열어버리거든요. 예. 오히려 더 만들고 계시고 지금 특히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금 어찌 보면 당의 이제 뭐 대변인이나 주류를 역할하고 민주당이 지금 주류하는 굉장히 갈등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저는 그렇게 오는 것이 정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연륜이 있고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 연륜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낮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는 그 과정 예.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저는 상대 당이지만 저건 정말 우리 민주당이 보고 배워야 된다. 예. 왜 그냥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경선, 그다음 대선 경선 다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흥행을 말하면 못했죠. 예.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물론 당 전당대회 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 룰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에 국민의힘에 저번 우리가 그걸 봤었었는데 네. 2년 전에 이제 이 다음 전당대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흥행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흥행은 안될것 아직 같아요. 미지수다. 그 말 나온 김에 이준석 네.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출판 기념회 허은하 의원이었나요? 출판 그렇죠. 기념회 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뭐 이제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3번 떨어졌으니까 좀- 이제 4번은 좀 너무 하지 네. 않냐.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통화나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해보시나요? 네, 저도 그 출판기념회 가긴 갔었는데 저도 좀 일찍 나와서 뭐 마주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뭔가 이제는 공식 정치 활동을 좀 재개할 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혐의들도 별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김철근 정무실장도 증거인멸이고 다 무죄 나왔더라고요. 무혐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정치 활동 재개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건 그럴 걸 겁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느냐.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면 다음번에 그 노원에 공천 줄게 와가지고 또 우리 뭐 소위 얼굴 마담 같은 역할 해줘. 예. 그럼 받아서 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 내가 양두구육 해가지고 네. 뭐 개고기를 팔았다. 예, 그게 뭐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국민들 상대로 좀 어찌 보면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거 했다라는 네.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또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 본인이 몰아내야 된다고 했던 구태들 선거운동 또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상계동에 출마는 하고 싶다. 예. 내가 정치 그만둘 건 아니다. 또 국민의힘 떠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시그널은 낸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 이번에 굉장히 이제 사무쳤을 것 같아요. 내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원내에 있었다면 저는 저렇게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쫓아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원외의 정말 이 서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당 대표가 원외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발언권도 적어지고 본인의 영향력도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길을 쓰고 아마 이번에는
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지역구가 그렇게 만만한 지역구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설 변호사님은 원외의 서름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공감하시는 표정으로 하시네요. 아 그럼요. 엄청 서러워요. 원외 정치. 원외 정치 최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협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야당과도 만남을 하겠다고 집권 초에는 그랬어요. 취임 초기에는. 네. 근데 지금 전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생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너무 무리하게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상민 해임해라 이런 것도 그렇고 예산도 대통령 공약 사항인 거 아니면 대통령의 뭐 관심 사항인 거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거 이재명 대표 하고 싶은 것만 막 증액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의 얘기 들어봐도 좀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실도 좀 너무 과하다. 아니 정권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었으면 우리한테 일할 기회 정도는 줘야지라는 기류가 있는 것도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를 인간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유인태 총장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랬지만 아니 5천만 국민이 다 알겠죠. 솔직히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안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리로서 대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좀 야당도 우리랑 협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에 정말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 관련해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예산을 감액을 하려다가 아니 이 사진이나 이런 현재 상황 예. 이거 너무 낡았다. 그래서 이건 정말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하니까 흔쾌히 민주당이 동의를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 설명을 하고 예. 이해를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검사예요. 본인은 검사인데 여전히 검사로서의 예. 마인드를 가지고 아니 계시다? 어떻게 내가 네. 중범죄자랑 이게 밥을 같이 먹고 웃으면서 악수를 할 수가 있냐? 저는 그렇게 협소한 어떤 그런 인식에 오히려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금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사법적인 처리 부분은 그건 이재명 당대표가 뭐 지금 뭐 예고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하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극구 안 된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하면 대부분 다 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이 그 공약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관련 예산들이 있을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면 민주당이 그거 안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나라를 망쳐먹거나 진짜 도둑질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뭔가 자기가 어떤 내세우고 싶은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 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면 저는 의외로 이 예산안 정국이 쉽게 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냥 갈등 상황만 이제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안타깝죠. 협의와 협조가 가능한 게 또 이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것이 또 정치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본인이 직접 참석 안 하시는 날인데 참석을 하셔서 조금 뭐랄까 일각에서 너무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발언들 이미 재단을 해버리는 가장 나중에 의사결정권자가 이미 이 부분은 불법이고 이 사람들은 더 약한 사람들의 먹을 것을 뺏어오는 이런 파업이다라고 재단해버린 게 좀 위험하지 않냐. 스스로 나서서 반헌법적이고 이혼 소지가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강제 노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특히 화물연대의 간부라는 이유로 다른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를 선동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차단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점 동의하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난 6월에도 이걸 했고
이번에 뭐 서로 협상해가는 과정인데 국토부가 좀 열심히 안 하고 뭐 화물연대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물류를 또 한 번 이렇게 올스톱 시켜버리는 게 과연 맞냐? 뭐 예를 들면 부분 파업 정도를 좀 가져가면서 협상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건 좀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국면인데 뭐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뭐 저희 광양항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항만 수출 완전 경제 비상 상황인 사태에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거는 빨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걸 실행을 한 거지 이게 뭐 대통령이 너무나 뭐 앞서가지고 지침을 준다 이럴 이슈는 아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너무 법조인 같다 이런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물연대랑도 조금 더 국토부와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모습을 좀 더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경제계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난리거든요. 예.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번 파업 사태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이 너무 성급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운송 거부예요. 파업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송 거부예요. 그렇죠. 운송 예. 거부가 이거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운송 거부가 불법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아직 불법도 아닌 거에 대해서 불법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판단을 이렇게 불법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밑에 정부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갑자기 나오고 경찰청장도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금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공안검사예요. 파업하면 절대 안 돼. 절대 너희들은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1차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정부한테 있어요. 예. 이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난 6월 달에 했었잖아요. 예. 이거 이 부분 해가지고 봉합이 돼서 이 부분 논의를 해보자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논의가 됐었어야 돼요. 거기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일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제 이걸 영구적으로 보장을 하자라는 생각인데 저는 일면 뭐 무리한 주장도 섞여내 있습니다만은 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또 그러니까 그 천 변호사님도 순천이나 광양만 이쪽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화물차 지입차주들이에요.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실제 노동 여건이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귀족 노조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를 들어서 이 화물차와 관련된 뭐 우리가 이 번호판이 굉장히 비싸요. 이거 사는데도. 근데 그 트럭도 굉장히 비싸요. 보통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매달 달달이 할부금 넣어가면서 하시는 거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개선, 그다음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 이런 것도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논의가 이미 시작됐어야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방기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또 화물연대 측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억누르로만 한다는 것이 저는 이건 문제라고 근데 봐요. 저는 좀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토부가 더 잘했으면 좋겠죠. 예. 근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논의해보자 앞으로 해서 이제 절충해서 마무리한 게 6월이에요. 예. 이게 작년 6월도 아니고 올해 6월이에요. 그럼 우리 국가 운영이라는 게 알겠지만 뭐 하루 이틀 만에 뭘 결정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지금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 영역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아직. 예. 그래서 데이터도 다 달라요. 안전운임제 하고 나서 오히려 사고가 늘어났다. 왜냐하면 그 기사분들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운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이 무리하게 운송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전과는 배치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이게 안전운임제를 영속화할 거냐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도 결론을 못 내린 문제예요. 민주당도 네. 그렇고.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 가격과 다르게 공공에서 나서가지고 가격을 픽스해 주겠다는 건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한테만 유독 이거를 5개월 만에 해결해라라고 하면 좀 저는 윤석열 정부 가혹하다? 입장에서도 좀 말도 안 너무 되고. 당혹스러운 게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현재 민주노총까지 가세를 해서 이 연대 파업 지금 정부와 노동계가 상당히 갈등이 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